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022년이고 11월 22일이네요. 화요일이고 오늘 국방론 편곡지를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폴란드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한 부분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어디서 온 것이냐. 지금 봤은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어떤 인물이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우리 동양에서는 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저 멀리 유럽의 일만은 아니다. 어디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다. 자, 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1월 16일 날 이게 이제 떨어져서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폴란드 도시, 이렇게 P자로 시작하는 도시인데 제가 감히 발음을 시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떨어진 건데 아마 뒤에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이 미사일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S-300 대공 미사일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골 농장에 떨어진 것 같은데 폴란드인 2명이 이제 사망을 했죠. 예. 그때 이게 이제 나토 지역에 대한, 왜냐면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러시아의 미사일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상당히 큰 엄청난 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미사일이 폭발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다. 러시아가 폴란드인을 죽였다. 나토 연합국을 공격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바로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초고위급들이 2, 3일 사이에 폴란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태를 가라앉혔죠.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미사일 타격 지점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농장이가 정미소 같은 곳이 모양인데 오른쪽에 이제 흩어진 이제 누런 곡식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포탄이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이 여기 이제 도시명인데 빨간 동그라미 가운데로 선이 지나가는데 저기가 왼쪽은 폴란드, 오른쪽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위는 벨라루스 오른쪽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거의 경계선 상에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국경선이 6km, 7km, 예, 걸어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이에요. 나토에 가입돼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그들은 무기를 그냥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전해주고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나토 협약 제5조에 따라서 나토 동맹국들이 전부 다 자기의 전쟁인 것 마냥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난 위험 폭발성을 내재한 그런 사안이었죠. 과거에 우리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옛날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미국이 개입할 때 그 당시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베트남 해안에 미국 군함이 다갔었는데 그걸 공격한 것을 발화점으로 삼아서 개입이 된 건데 지금 누구도 통킹만 사건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 당시 만들어내는 억지 춘향식의 명분이었다는 것인데 예전에 많은 전쟁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라크 전에 이라크 침공을 단행을 할 때도 그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그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러 간다. 막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를 점령하고 후세인까지 잡아서 채용까지 시켰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대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없는 핑계도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어떤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걸 확전을 원하느냐 아니냐, 협상으로 갈 거냐, 힘과 힘의 싸움이냐. 그렇지만 조금 들여다보면은 저도 많이 다룹니다만은 이거는 전면전이 아니고 국제적인 파워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 협상, 정치 노름에 가까워요. 전면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근데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마음이 전혀 다르겠죠. 이거는 그들의 국운이 걸린 문제고 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자기 나라에 또 국운이 걸린 일이니까. 미국과 나토 동맹국과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그러면 좀 더 세련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까발려졌다, 의도가.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의 언급을,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이제 젤렌스키가 한 발언을 누가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밑에 제가 한글로 갈무리를 했는데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뭐 좀 의욕이 있습니다만 느낌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다. 딱 이렇게 언급했어요.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 그리고 폴란드는 나토의 영역이다. 즉 나토를 공격했다. 한 번 더 언급해요. 나토를 다른 말로 연합 방위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예. 이것은 대응을 요하는 중대한 상황의 전개다. 맞죠? 이 말이 뭐냐면은 나토가 공격받았으니까 나토 전부가 러시아를 적으로 삼아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리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 사안 때문에. 그래서 각국의 입장이 거의 시간 단위로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오판되지 않기 위해서 여론을 다독거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그의 이제 이 영상 발언 뒤에 다른 경우에서 뭐 한두 시간 있다겠죠. 또 다른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기회에 젤렌스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테러로 폴란드 시민이 죽음을 당했다. 계속 부추기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자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여기 인용된 기사에 출처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국민이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비 조사를 한 후에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 시민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인 것 같다. 이게 S-300기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파편이나 잔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미사일의 종류인지. 미사일이 뭐 까맣게 재가 되도록 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절대 아니다. 즉 이 말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인데 실수로 날라 쓰러진 것 같다. 우리나라 땅에. 그래서 애석하게도 두 사람 우연히 불행하게도 두 사람의 폴란드 시민이 희생당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토 사무총장도 이 사람 유럽 사람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그 당시가 이때가 11월 16일이면 뭐 어떤 날입니까?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하는 날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날이죠. 빼앗았던 헤르손, 자, 병합까지 한 지역의 핵심 도시를 빼앗긴 거니까. 그래서 그때 순항 미사일 칼리브라로 보이는 순항 미사일을 한 100발 가까이 발사한 날이에요. 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 즉 발전소 같은 데를 타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 와중에 수많은 대공 미사일들이 발사가 됐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하늘로. 거기에는 외국에서 지원한 무기도 있고, 지난번 제가 또 다뤘지만 노르웨이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예전 소련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S-300도 강력한 대공 무기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한 발이 빗나가서
폴란드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뒤에 나온 추가 정보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 순항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역시나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즉 떨어진 게 그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쏜 S-300이 한 발에 떨어졌다. 우연히 불행하기도 폴란드 한 농장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말 뒤에 하죠. 나토에 대한 계획된 공격으로 볼 증거 없어. 자, 나토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5조가 발동될 여건이 안 된다 전혀. 그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이렇게. 예. 자, 이런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계속 그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자 이번에는 발리에 가 있던 바이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게 보고를 받았겠죠. 이건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게 러시아 것으로 판명돼서 나토가 대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폴란드가 오판해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맞대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미국이 총 두목이긴 하지만 그 개별 국가의 수장들은 각각의 자위권을 가지고 그들은 국방력에 대한 행사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돌발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맞장구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맞장구를 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서. 일단 바람이 그렇게 불게 되면은 원인에 대한 자초지종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죠. 이미 양쪽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99% 전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전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발리까지 가 있던 미국 대통령도 급하게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폴란드 미사일 러시아가 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진화를 하죠.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17일에는 그 다음 날에는 거의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디펜스 뉴스, 미국에 있는 국방 관련, 국방 산업 관련 인터넷 뉴스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펜타곤, 즉 미국 국방부가 폴란드에서 발생한 폭발은 러시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상황이 진전된 거예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봐야 돼요. 라인이 폴란드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관여돼서 그래서 젤렌스키가 미꾸라지 노릇을 제대로 한 거죠. 이번에 뭔가를 젤렌스키 입장에선 해볼 만한 승부수였어요. 자, 이러면 러시아도 바짝 긴장하고 있었겠죠. 비상사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무슨 일이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트는 것은 트는 쪽의 마음이거든요. 폴란드, 나토, 미국의 마음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진정이 된 상태지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 S-300 대공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 체계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한 요격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미국 공군 장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랑 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제공했던 맨페저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상당히 역량이 컸다. 예. 대신 이거는 이제 자꾸 쏘게 되면 더 이상의 뭐랄까 추가 탄환이라고 할까, 추가 탄약, 추가 미사일이 좀 올 때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방권이나 미국의 무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걸 대지 공격에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공 미사일이긴 하지만 자, 이 사진은 러시아 국방부 사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조사도 없이 난 보고받았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이제 미사일 사령부 내지는 대공 방어를 총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부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거 러시아의 것이라고. 이것이 그가 제기하는 주장이에요. 근거예요. 네. 자, 그런데 미국, 나토, 폴란드 심지어 포탄을 맞은 미사일을 맞은 폴란드도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폴란드 국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젤렌스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인류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노여워할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분명히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사가 유라시안 타임스의 기사가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유라시안 타임스는 보니까 인도하고 캐나다의 자본이 모여서 만든 벤처 기업이고 헤드쿼터는 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캐나다라고 언급이 됐지만 인도 출신으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인도 계열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인도는 러시아하고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미국하고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중국하고는 좀 유감이죠. 최근 들어서. 자, 그런 입장에서 기사들이 작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페이크 클레임이라고. 젤렌스키의 거짓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 이걸 보면은 지금 폭발 사고가 일어난 폴란드 영토, 우크라이나와 되게 가깝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영토가 500km 바깥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지상에서 발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S-300. 대지 공격용으로 쓴다 하니까 대지 공격용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사거리가 S-400이 아니고 S-300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육상에서 쏜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라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300은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깊은 미사일이에요. S-300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S-350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랑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는 천궁 미사일이 되고 천궁 1, 2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고 미사일 모양도 비슷하죠. 뭐 콜드 런치 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개발했는데 그 미사일이 러시아도 마음에 들어서 S-400로 넘어가려다가 S-400은 400대로 개발하고 S-350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S-300이 지금 서방 측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S-300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력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글라 대공 휴대용 맨페이지도 상당히 위력적이다. 즉 우리 천궁 미사일도 상당히 위력적이다.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이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슬슬 피해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보여요. 자, 그런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는 자, 보통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적기가 출현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보통 2발 정도를 쏘더라고요. 2발 정도를 발사를 하는데 그러면 2발이니까 격추가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발은 그냥 허공을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이거는 뭐 사거리가 뭐 50, 60, 100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공 사거리가. 그러면 아군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탄두도 몇십 킬로그램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공 미사일에는 반드시 자폭 장치가 돼 있어요. 즉 목표물이 사라졌으면 이걸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폭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미사일인데 적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를 했는데 이미 다른 것이 맞춰서 목표물이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빗나갔거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홀로 남게 된 하늘에 붕붕 그냥 떠다니게 된 이 미사일은 자동으로 자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2명이 죽었잖아요. 이번 남의 사람까지 죽었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까지. 그래서 자폭이 돼야 되는데 왜 자폭을 안 했지?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그쪽 전문가들은 뻔히 아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뭔 일을 한 거냐? 우크라이나가 쏜 건데 자폭을 안 하고 그냥 날라와서 폴란드까지 와서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가 이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99%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향해서 S-300을 지대지 공격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위기를 촉발시키려고. 예. 만약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폴란드인을 살상할 목적으로 이 지대지 미사일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 젤렌스키 결정으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정상, 미국, 러시아, 나토 동맹국들의 수장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엄청나게 추가 조사가 들어가서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이것을 낱낱이 파악하는 것까지 언론을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기사 내용에도 언급을 하지만 저도 뭐 기사 예전 동영상에서 그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의 항공 통제기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근처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까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부대에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을 더 확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정보 취합을 하고 있고 폴란드의 대공 시스템의 통제소, 방공 통제소 같은 데서도 낱낱이 하늘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하나하나 다 파악할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된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이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기사에서 인용을 해서. 이 말은 이 주변국들이 미국, 러시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이 미사일이 어떤 식으로 의도적으로 발사된 건지, 누가 발사한 건지, 자, 첫 번째 누가 발사한 건지, 두 번째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론전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계략이 일정 부분 안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왜 이렇게 급한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젤렌스키가 비록 헤르손을 탈환하고 했지만 뒤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될까 말까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젤렌스키의 안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향후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자, 그럴게요. 그럼 젤렌스키가 왜 이랬을까? 자,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 몇 번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죠.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예. 그거와 같은 효과예요.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이거는 나토에 가입하면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동으로 관여해서 나토 전체 전력과 러시아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럼 세계전쟁이죠. 제3차 세계전쟁이죠. 사실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회원 가입을 받아주겠습니까? 지원은 해주되 나토 동맹 가입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젤렌스키는 혼자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예. 자, 미국이 새로 동맹국들에게 나토에 새로 들어온 동국권 동맹국들에게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니까 러시아가 너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라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미웠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앞뒤 정황을 보면.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해서 당연히 협상을 하겠죠. 당연히 협상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의 정치적 수명 아니면 생물학적 수명까지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은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가 그걸 양보 안 할 거거든요. 감정이 많이 상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젤렌스키가 이런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계략을 꾸며서.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우리를 나토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가입된 폴란드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토 전체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크니까. 그게 나토의 원칙이니까. 존재 목적이니까. 그래서 나토 수장들과 미국 수장들 그리고 유럽의 수장들이 등골에 식은땀이 났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물량과 인력을 투자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겠죠. 이거는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과는 달라요. 상대가 러시아예요. 예. 이걸 침소봉대에서 없는 걸 있는 식으로 만들어서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자, 그런 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나토,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 이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젤렌스키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젤렌스키가 미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지는 못하겠죠. 지금쯤 지원은 계속 되겠죠. 예.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미국 백악관에서 지원 요청을 의회에다 냈잖아요. 도와주라고. 여태까지 쏟아부은 게 벌써 100조 이상 정도 쏟아부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버티면서 그걸 역으로 또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얄미운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장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제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만 된다는 걸 젤렌스키도 알고 있다는 걸 미국이 또 알기 때문에 더 얄미운 거죠. 얄미움의 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배려하는 부분이 훨씬 적어질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의 체면은 배제하고 미국의 체면, 미국의 이해관계만 명확히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협상이 오히려 손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거죠. 러시아의 협상력이 강해지고. 자,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난번에 영상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은 10월 9일 날 사진에서 보다시피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다리를 우크라이나의 뭐 특작 부대가 갔든지 어떻게 해서 폭파시켰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그 의문을 더 강하게 제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거 미국과 동의하에 한 건가? 네. 크리미아 반도 안쪽으로 러시아는 스스로 영토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수백 킬로미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일이거든요, 이게. 예. 자, 요번에 폴란드의 미사일 떨어진 건을 봤을 때 이 또한 젤렌스키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젤렌스키가 이런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다,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하원이 이제 공화당에게 넘어갔잖아요.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기사 이야기는 미국 공화당이 이런 부분을 정치 쟁점화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미국 돈을 갖다 퍼다 주냐? 걔는 그러고 있는데. 자, 이런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동력이 약해진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지적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승만 시절에 한국 전쟁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휴전협정에 반대를 했었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만 그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나토 같은 조약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군은 우리 직접 있잖아요. 몇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2, 3만 명이 있죠. 많을 때는 4, 5만 명까지 있었을 거예요. 휴전선 바로 밑에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평택 정도로 다 내려가 있지만.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상황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북한에서 대포 한 발 쏴도 미군이 맞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의사결정할 시간도 없어요. 미군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선지 간에 잘잘못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불씨가 북에서 튀든 남에서 튀든
튀어서 불꽃이 커지면은 그냥 엮이는 거예요. 일단 엮이면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세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이 되면 되지. 수십만 명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이루어왔던 게 잿더미가 돼도 상관없다. 통일만 된다면. 좀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다. 경제력이 우리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북한 애들하고 붙으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 젤렌스키와 같은 유혹을 우리가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의 정도가 훨씬 크죠, 우리는. 예. 훨씬 더 조그마한 자극으로도 그보다 훨씬 큰 효과를 북한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항상 유혹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은 지금도 열려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젤렌스키 같은 지도자들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바이든은 그런 면에서 노련하다고 봐야 돼요. 경험도 많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상황도. 그래서 우리 군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공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과 상관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